아니, 너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냐? 다들 나만 보면 가만 안 둬서 난리인데? 넌 뭐야? 미모의 미국 여성이 술이 취한 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까칠하기로 유명한 여성과 단둘이 모르는 곳에 갇히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입대해 하사가 된 미군 여성 이야기입니다. 외모와 다르게 까칠한 성격의 그녀가 실수로 훈련 중 한국 남자와 산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꼬박 하루 만에 두 사람이 구출되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란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하퍼예요. 25살, 미네소타 출신이고 현재 미군 하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그날 바로 입대했으니까 벌써 군복을 입은 지 7년째네요. 누구보다 빨리 하사로 진급했다는 소리를 듣지만 솔직히 그 과정이 순탄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네소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군대는 탈출구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여자애가 무슨 군대냐? 며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때는 단순히 학비 지원 때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입대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어요. 기초군사훈련소에서 만난 교관은 저를 보더니 여기 공주님 하나 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제게는 더 가혹한 질책이 떨어졌고 같은 성과를 내도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부대 배치 때였어요. 텍사스의 한 보병부대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일병들이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사님께서 이런 것도 못하세요? 라며 비웃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울 수도 없었고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 라는 낙인이 찍힐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기상나팔이 울리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정돈을 마쳤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남자 병사들보다 더 많은 횟수의 팔굽혀펴기를 해냈어요. 사격훈련에서는 늘 만점을 받았고 전술훈련에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버한다, 튀려고 한다, 는 뒷말이 따라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동료로 접근해오는 줄 알았던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라며 접근해오거나 심지어 여자 하사랑 같이 근무하면 좋겠다 며 노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군인이 아닌 여자로만 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남자들에 대해 완전히 벽을 쌓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모임도 철저히 피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얼음여왕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5년을 버텨내고 하사로 진급했을 때 저는 나름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최연소 하사 진급이라는 기록도 세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사가 되면서 제 밑에 남자 병사들이 배치됐는데 그들 중 몇몇은 여자 상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사님이 뭘 알겠어요? 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일병도 있었고 제가 내린 명령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며 거부하는 상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는 말까지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강하게 나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 게시판을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적힌 명령서가 붙어 있었어요. 주한미군 파견 명령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딱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중대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는 말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혹시 골치 아픈 여자 하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저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이면 큰아버지는 늘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군들은 작지만 무섭더라.
전투에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어. 적에게는 자비가 없었지. 어릴 때는 그저 전쟁 영웅담 정도로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잔인하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의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시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영어도 웬만큼 통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평택 기지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경비병들과 미군 헌병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 병사들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는 동안 기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미군 기지 내부는 미국과 거의 똑같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딩들도 다르고 간판들도 다르고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 달랐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미군 병사들이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그 환영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 새로운 여하사네. 여기 분위기 좀 바뀌겠는데. 같은 말들이 오갔거든요. 몇몇 병사들의 시선은 명백히 불순했어요. 저를 군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사 봤어? 꽤 예쁘던데. 좀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여기 오래 있으면 외롭잖아. 우리가 잘해주면 되지.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철벽을 쳤어요. 인사할 때도 최소한으로 했고 사적인 대화는 아예 차단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스 코인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곧 까칠한 여하사로 정착됐어요. 사실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게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업무에만 집중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최대한 피하는 게 제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보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완전군장 산악훈련이었어요. 저는 그런 훈련을 미국에서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군들 앞에서 미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훈련 브리핑에서 한국군 지휘관들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젊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훈련 계획도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군도 미국군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전날 밤 장비를 점검하면서 동료 병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군들 좀 빡세다던데 괜찮겠어? 특히 여자한테는 더 까다롭다던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이면 다 비슷하겠죠. 훈련은 훈련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훈련이었으니까요. 더욱이 한국군 병사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여자 하사로서 절대 뒤처질 수 없다는 자존심도 있었고요. 훈련 당일 아침 5시 집합 장소에 나가보니 한국군 부대에서 온 병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체격도 미군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절제되어 있고 침묵을 지키는 느낌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처럼 농담을 하거나 웃고 떠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진지하고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 입구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날씨는 맑았습니다. 10월 말 한국의 가을 날씨는 미네소타와 비슷했어요. 완전군장에 20kg가 넘는 배낭을 메고 시작한 행군은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저도 페이스를 맞춰가며 별 문제 없이 따라갔어요. 한국군 병사들의 행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군 병사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앞쪽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내가 이런 훈련에는 자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턱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거세져서 폭우가 됐어요. 문제는 제가 판초우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날씨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미국에서 쓰던 레인 재킷만 준비했는데 이건 이런 폭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금세 옷이 젖기 시작했고 무거운 배낭까지 더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등산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진흙으로 변한 길이 미끄러웠고 무거운 장비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서가던 대열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체력에 자신 있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좀 더 힘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사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군 앞에서 뒤처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또 한 번 무시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속도를 맞추려고 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더욱 거세졌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젖은 군화는 미끄러졌고 무거운 배낭은 저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딘 저는 그대로 미끄러져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찰나에 뒤에서 따라오던 누군가가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국군 병사였어요. 하지만 저를 잡으려다가 그도 함께 균형을 잃었고 결국 둘 다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굴러 내려가면서 나무와 바위에 부딪혔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제 옆에서 함께 굴러떨어지는 한국군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려고 몸을 감싸 안으려는 것 같았지만 곧 의식을 잃었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에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미군 하사 레이첼 하퍼로서의 삶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눈을 뜨자 보인 건 바위들이 만들어낸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어둑하고 습했지만 비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군복은 완전히 홀딱 젖어 있었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특히 팔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서 피부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배낭은 다행히 몸에 붙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무전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주머니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목의 GPS 시계도 액정이 깨져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뒤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국군 병사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굴러떨어진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깨어났는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고립된 상황에 처음엔 긴장이 확 올라왔어요. 더욱이 한국 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자신이 입고 있던 판초우이를 벗어서 제게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김민재 병장입니다. 카투사예요. 그의 영어는 생각보다 유창했어요. 발음도 나쁘지 않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판초우이를 받았어요. 레이첼 하퍼 하사입니다. 미군이에요. 민재 병장은 제가 자신을 소개하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요. 그 행동이 의외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보통 더 가까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굵게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거세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어서 우리가 피해 있는 바위 틈새로도 빗물이 가끔 튀어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젖은 옷 때문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병장은 그런 저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신의 웃옷을 벗어제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른 군복 상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찢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체온이 더 떨어져요. ROK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였는데 만져보니 질감이 정말 좋았어요. 완전히 돌아서 주세요. 제가 말하자 민재 병장은 아무 말 없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찢어진 상의를 벗고 그가 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내심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군들과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계급 관계였어요. 저는 하사고 그는 병장, 게다가 이제 곧 전역을 앞둔 거의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저보다 훨씬 낮은 계급인데 뭔지 모르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에서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자 저는 배가 급격하게 고파졌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까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몸 때문에 추위도 계속 느껴졌어요. 굴러떨어지면서 저도 민재 병장도 어느 정도 다친 상태였어요. 저는 다리에 타박상이 있었고 그도 팔을 조금 다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 병장이 밖의 상황을 확인하러 판초우위를 입고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어요. 인기척은 없어요. 아직 수색대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밖에 나간 사이 저는 아까 그가 건넨 전투식량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몰래 포장을 뜯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미군 MRE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밥도 부드럽고 촉촉했고 반찬들도 집에서 먹는 음식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 병장이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전투식량을 먹고 있는 걸 본 거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는 전혀 문제없다는 듯이 작은 봉지를 하나 더 꺼내서 건넸어요. 이것도 써보세요. 맛다시라고 해요. 넣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한국어로 맛다시라고 하는 조미료였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지만 그가 추천하는 대로 조금 넣어서 먹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맛있었던 음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으로 변했어요. 감칠맛이 폭발하면서 입안 가득 행복한 맛이 퍼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뭔가 표시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전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호루라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재 병장은 침착하게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더니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시계에서 얇은 초록색 불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계속해서 밖으로 향하게 하며 신호를 보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불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멀리 있던 손전등 불빛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재 병장의 시계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팀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체계적인 수색 방식, 민재 병장의 침착한 대응, 그리고 구조 작업의 전문성까지. 수색팀도 전부 한국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특히 한국 군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민재 병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가 저를 여자로만 보지 않고 동료 군인으로 대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면서도 불필요한 접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균형과 믿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군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단순한 사고였지만 제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경미한 타박상 외에는 문제없다 고 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 병장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함도 들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어제까지의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재 병장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첫 번째 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의사는 저와 민재 병장 모두에게 일주일간의 강제 병가를 내렸습니다. 경미한 뇌진탕과 타박상이 있으니 충분히 쉬어야 한다. 는 게 이유였어요. 솔직히 저는 빨리 부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를 얻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이었어요. 사고 당시 분실했던 휴대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어요. 미군 기지 내에서야 공용 전화를 쓸 수 있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민재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불편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휴대폰을 개통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 병장과 함께 평택시의 한 대형 통신사 대리점에 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장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의 통신사 매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처리 속도였어요. 서류 작성부터 개통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한두 시간은 걸렸던 일이었거든요. 직원은 영어로도 능숙하게 설명해줬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민재 병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이렇게 빠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편리하긴 해요. 그때 처음으로 민재 병장의 웃는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산에서는 긴장된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리점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도시 풍경에 놀랐습니다. 미군 기지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건물들이 정말 깔끔했고 거리도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됐고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와 식당들도 미국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간판 디자인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디테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민재 병장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산에서 도움을 받았고 오늘도 휴대폰 개통을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식사를 사겠어요.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민재 병장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가 추천한 곳은 평택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들어가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메뉴를 보니 전부 한글이었고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이라고는 김치 정도뿐이었습니다. 민재 병장이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불고기 정식이 외국인분들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빔밥도 괜찮고요. 결국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김치, 나물, 계란찜, 된장국까지.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민재 병장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실제로 젓가락질이 쉽지 않았지만 음식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재 병장은 서울 출신이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IT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역하면 뭘 할 예정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도 IT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발전 중인 나라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재 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간이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아직 이르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시간을 뺏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재 병장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우리가 간 카페는 정말 아기자기했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음료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민재 병장은 카페라테를 시켰어요. 의외로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카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 병장은 제가 미군이 된 이유를 물어봤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군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그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그런 태도가 고마웠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자 민재 병장이 제안했어요. 저녁도 같이 드실까요? 한국 전통술도 맛보시고요. 처음엔 술까지는 부담스러웠지만 휴가 첫날이기도 하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전통적인 한국식 술집이었어요. 좌식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생선구이, 전, 안주류들이 가득했어요. 민재 병장이 주문을 도와줬고 우리는 막걸리와 소주를 시켰습니다. 처음 마셔본 막걸리는 독특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났고 알코올 도수도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소주는 좀 더 독했지만 깔끔한 뒷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재 병장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해줬어요.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것, 여동생이 대학생이라는 것 등등.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미네소타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가 반대했던 입대 이야기까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몇 잔 더 마시자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민재 병장은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과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사적이세요? 술도 마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하사님은 존경받아야 할 분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를 여자로만 보지 않고 군인으로서 존중해주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나를 여자로는 안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기지 근처까지 왔을 때 저는 아쉬웠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민재 병장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재 병장 생각이 났어요. 그의 웃는 모습, 배려 깊은 행동들, 그리고 저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까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재 병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도 시간 되시나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금세 답장이 왔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늘은 서울 구경 어떠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설렘이 얼마만인지.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향했어요.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압도됐어요. 사람들도 많고 건물들도 높고 모든 게 역동적이었습니다. 민재 병장이 제 손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단순히 길을 잃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명동은 쇼핑의 중심지였고 강남은 현대적이고 세련됐으며 홍대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중간중간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떡볶이, 붕어빵, 호떡 등 길거리 음식들을 처음 맛봤는데 모두 맛있었습니다. 특히 호떡은 달콤하고 따뜻해서 정말 좋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민재 병장의 다른 면들도 볼 수 있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는 침착하게 방향을 찾았고 제가 피곤해하면 자연스럽게 쉴 곳을 찾아줬습니다. 제 페이스에 맞춰주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해줬어요. 저녁 무렵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민재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 곧 전역이에요. 다음 주에.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계급이? 네, 이제 저는 민간인이 되고 하사님은 여전히 군인이시죠. 이제 저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누나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저는 웃었어요. 민간인이 되면 계급은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레이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계속 뛰었고 민재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첫날, 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동료들의 인사가 어색했고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휴가 후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얼음 여왕이 녹았나 봐. 한국 남자랑 데이트했다며? 같은 말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봤나 보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앞에서도 대놓고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하사님, 휴가 잘 보내셨나요?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시고? 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서워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첫 번째 큰 충격은 훈련 지시를 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따랐을 명령에 대해 존슨 일병이 뜸을 들이며 말했어요. 하사님, 정말 지금 해야 하나요? 좀 피곤한데.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병, 명령은 명령이야. 즉시 실행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사님. 그 하사님이라는 말에 들어있던 조롱 섞인 어조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제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던 그들이 이제는 대충 대답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하사님 표정 봤어? 진짜 당황하더라. 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단순히 한국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건가요? 더욱 억울한 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침 점호에서 제가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몇몇 병사들이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중해 라고 말하자 윌슨 상병이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는 뻔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한 추측과 소문들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점을 잡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했는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라며 투덜거렸어요. 불만 있으면 말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데이비스 이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사님, 최근에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질문에는 분명한 도발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별개야. 훈련 계속해. 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업무 지시에 대해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라고 되묻는 병사들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병장과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계급은 낮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제 명령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사님, 이 방식보다는 제가 아는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병장, 지시받은 대로 하면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하사님이 지셔야겠네요. 그 말투에서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다른 부서와의 협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소 저와 잘 지내던 타부서 하사들도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접 뭔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건 2주 후였습니다. 정례회의에서 소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대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사, 최근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보고가 있어.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사적인 일로 감정적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휘관으로서는 확인해봐야 할 의무가 있어.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그 질문이 저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페셔널리즘의 의문을 제기당한 거였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을 흐린 적은 없어요.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 특히 병사들 관리 부분에서. 대위의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단순히 한국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뿐이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엄격해졌어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병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어요. 하사님 요즘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심지어 예전이 나았다 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예전에 차가운 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가 내린 지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 상부에 건의하는 병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터질 일이 터졌습니다. 분대장 회의에서 중대장이 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사, 최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리더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항상 감정을 통제하며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병사들이 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그리고 최근 들어 과도하게 엄격해졌다는 말도 있어.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더 나은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사, 리더십이라는 건 단순히 엄격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리더십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계급과 규정에 의존한 권위주의자였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진짜 군인이 맞나? 아니면 그저 계급으로 권위를 세우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욱 괴로웠던 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민재와의 만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는데 그것이 제 커리어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민재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 표정을 본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동료들의 조롱, 무너진 권위, 상관들의 질책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재는 조용히 들어준 후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레이첼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정적이 됐나 봐요. 프로답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군복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레이첼 씨 자신이요.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군복을 벗어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산에서 본 레이첼 씨는 계급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불안하게 물어보자 민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어떤 길을 가도 나는 응원할 거예요. 군인으로서든 민간인으로서든 당신은 당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평가와 인정은 모두 하사 레이첼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사람 레이첼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계급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로받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군복 속에 숨어서 진짜 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카페를 나와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제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제 정체성이었던 그 옷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 저일까요?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을 봤습니다. 계급장, 부대 마크, 각종 배지들. 모든 것이 제가 쌓아온 커리어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레이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군복 상의를 벗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처음으로 사람 레이첼이 보였어요. 25살의 평범한 여자, 사랑에 빠진 여자, 꿈과 고민이 있는 여자. 그동안 군복 속에 숨겨뒀던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군대가 아닌 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자고. 물론 당장 전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군복에만 의존하지 않는 저만의 정체성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재가 전역한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계급의 제약이 사라지자 진짜 연인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대 밖에서만 만날 수 있어서 답답했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기회가 됐습니다. 민재와 함께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식당에서 반찬을 무료로 계속 제공하는 문화, 그리고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는 친절함까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주는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도착했고 은행 업무는 대기 시간 없이 처리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동시에 세심한 배려도 잃지 않았어요. 음식점에서는 물과 반찬을 먼저 내어주고 택시 기사분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부대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천천히 하자, 며 위로해줬어요.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레이첼 씨,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어때요? 운동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이미 군대에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제안이 궁금했어요. 어떤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어때요? 한국에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필라테스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의 추천으로 평택의 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등록했어요. 처음 가본 날,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군대의 체력 단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강사님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제가 미군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인이시면 기초 체력이 좋으실 테니 금방 늘으실 거예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정말 신선했어요. 군대에서 하는 운동은 힘과 지구력 위주였는데 필라테스는 정확한 자세와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몸이 개운했어요. 군대 훈련 후의 피로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다니자 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씨,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자세도 빨리 교정되고 동작 이해도도 높아요. 혹시 강사 과정에 관심 있으세요?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강사를요? 네, 요즘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특히 군 경력이 있으시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의 말에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그날 저녁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레이첼 씨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의 격려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강사 자격증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해부학, 운동생리학, 필라테스 이론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척추 기립근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민재는 저를 위해 용어 정리 노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해부학 그림도 그려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줬어요. 그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 중요했는데 필라테스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긴장된 부분을 이완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가 컸습니다. 부대에서의 스트레스로 항상 긴장되어 있던 제가 점점 평온해졌어요. 필라테스를 하는 시간만큼은 계급도, 갈등도,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군대 밖에서 제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군인 레이첼만 있었는데 이제 필라테스 강사 레이첼도 생긴 거였어요. 첫 수업을 맡게 됐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 여성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외국인 강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과 정확한 자세 교정이 호평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영어로 해부학적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이 근육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이중 언어 능력이 장점이 된 거였죠. 몇 달 지나자 제 수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스튜디오 원장님도 만족해하셨습니다. 레이첼 선생님 덕분에 스튜디오가 유명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육아 스트레스, 직장 고민, 건강 문제 등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찼습니다. 민재도 제 변화를 기뻐했어요. 레이첼 씨가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하사 레이첼이 아닌 사람 레이첼로 살고 있었어요. 부대에서의 일은 여전히 스트레스였지만 이제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군복을 벗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와 한강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민재가 웃었어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에서 고립됐던 그날, 저는 정말 무력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재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인 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배웠지만 진짜 자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 말에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미국에서는 모든 게 선택의 자유였는데 사실 그 선택들이 저를 더 압박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민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레이첼 씨를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용기 있게 사는 게 뭔지,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민재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민재 씨와 함께요. 그 말에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싶어요? 네, 확신해요.
민재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군복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어요. 특히 민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민재는 제 걱정을 알고 미리 부모님께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개방적이신 편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드디어 부모님을 뵙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작은 한옥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아버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금세 사라진 건 어머님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어요. 우리 민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밝아지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님도 의외로 개방적이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어요.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주신 한정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레이첼 씨, 한국 음식은 입에 맞나요? 어머님의 질문에 저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은 제가 먹어본 한국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필라테스 강사라.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죠. 젊은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보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어머님이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재가 레이첼 씨 만나고 정말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민재 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서로 고마운 사이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아침 식사를 먹으며 저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아버님은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건 처음 봐요. 저도 정말 감동받았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제 부모님께도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네소타의 부모님께 국제전화를 걸어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해한다는 걸 아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어머니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언어 문제는 괜찮겠니? 문화 차이도 클 텐데. 벌써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많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여기서가 더 편해요. 부모님은 제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끼셨는지 결국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언젠가 그 남자 친구도 만나보고 싶구나.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식 결혼 문화를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패백, 한보내기, 예복 등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민재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 부대에서 함께 일했던 중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전역해서 민간인이 된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여행차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레이첼, 한국에 있는 동안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실망감을 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일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과연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레이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강해졌고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전 중대장과의 만남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민재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장소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녁 후 민간인 복장을 한 모습이 낯설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레이첼, 와줘서 고마워. 그분의 첫 인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어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장님. 저도 자연스럽게 계급으로 부르게 됐어요. 이제 민간인이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돼. 데이비드라고 해.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 몇 분간은 서로 어색했어요.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소문 들었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며? 잘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레이첼, 사실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사과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내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실 진실을 알게 됐어. 내가 원인이 아니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 상관을 고립시키기 위해 꾸며진 내부 갈등이었어. 주동자는 윌리엄스 병장이었어. 그놈이 다른 병사들을 선동해서 내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였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윌리엄스 병장. 그 이름이 떠오르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독 저에게 반항적이었던 이유, 다른 병사들이 갑자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이유가 모두 설명됐어요. 그 주동자는 이미 본국으로 송환됐고 지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있어. 군사재판도 받을 예정이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자책감. 모든 것이 사실은 조작된 상황이었다는 거였어요. 레이처, 정말 미안해.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내가 감정적이라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 분노,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안도감까지. 당신은 옳았어, 레이첼. 당신은 당신 그대로 옳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울 수는 없어서 최대한 참으며 눈물만 흘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데이비드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는 한참 후에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을 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들었어. 정말 잘된 일 같아.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분의 진심 어린 축복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모든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였어요.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결혼 준비는 더욱 즐거워졌어요. 마음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정하고 하객들을 초대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예전 부대의 동료들 중 몇몇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심지어 저를 괴롭혔던 병사들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존슨 일병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실을 몰랐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저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고, 제 부모님도 미국에서 와서 축복해주셨습니다. 두 가족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민재의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우리 딸이야. 레이처이 아니라 우리 하나. 그때 저는 한국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 되었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김하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필라테스 클래스를 열었어요. 하나 필라테스라는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 이름을 갖게 되니까 더욱 한국 사회에 속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미군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입소문을 탔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 필라테스 강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깊어진 게 좋았어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민재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제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줬습니다. 정말 든든한 남편이었어요. 결혼 1년 후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처음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민재와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태교 문화를 배우고 시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미역국을 먹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민재는 임신부 요가 강사 자격까지 따서 저를 도와줬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민재와 양가 부모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우리 하나가 건강한 아기 낳을 거야 라며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니까 힘이 났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들은 아기 울음소리에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재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부부는 딸이길 바랐거든요. 작고 예쁜 얼굴을 한 우리 딸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재가 감격에 겨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당신처럼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이제 우리 모두를 구한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민재가 저를 구해줬고 제가 부대에서 힘들어할 때도 그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였어요. 아기 이름은 미나로 지었습니다. 민재의 민자와 제 한국 이름 하나의 하자를 합친 이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이름이라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미나를 보며 모유 수유를 하고 민재와 함께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엄마가 되어가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시어머님이 큰 도움이 되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제 방식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합치면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나가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저는 다시 필라테스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많은 수업은 할 수 없었지만 산후 필라테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같은 엄마들과 함께하는 수업이라 더욱 의미 있었어요. 수업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몸매를 회복하셨어요?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하세요? 제가 미군 출신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군인 출신 엄마의 육아법이 궁금해요. 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인 시절의 체력과 정신력이 육아에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미나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양가 가족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학생들, 민재의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민재도 변하게 했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쁜 손녀까지 낳아줬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군인이 됐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저는 미군 하사 레이첼 하퍼가 아니었습니다.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필라테스 강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미나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저를 보면서 민재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그때의 나도 필요했던 시간이었어. 그래야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보던 별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기회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그 자유를 찾았고 이제 제 딸도 그런 자유 속에서 자라나게 될 거였습니다. 미나가 커서 제게 물어볼 때가 올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 그때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